저는 지금 수준도 이미 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가 벌어질 수 계속 있는. 장기화되면 이 연준이의 그 행동은 지금 시장이 하여튼 예측하고는 너무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환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긴급한 이 그 돈맥 경화 현상, 네. 그로 인한 기업들의 흑자 부도 관련된 기업들의 이것은 일단 막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자꾸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이제 흥국생명이 연구체 콜옵션 행사하지 않는 것 자체를 가지고 또 의심스럽게 보는 거야. 이걸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건데, 흥국생명이 또 그렇게 큰 기업도 아닌데. 네, 이 한국생명 그 신종자본증권 그 롤오버 저 상환하지 않은 거 이거가 생각보다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맞아요. 그 마치 이게 또 다른 그 불안을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저는 좀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그 레고랜드 사태처럼 신뢰 문제를 깨뜨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 계약서 도장에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연구체니까. 연구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이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때까지 관례였다. 관례로 이거를 상환해 주는 게 관례였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관례가 생겼나 하면 계속해서 금리 수준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계속 저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콜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발행자의 권리거든요. 발행자의 권리고, 그런데 내가 지금 발행을 예전에 6%에 했는데 또 5년 지나니까 금리가 지금 5%로 내렸어. 그러면 그때 상환해주고, 내가 좋은 조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때는 상환해주고 다시 5%에 다시 발행하고,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문제는 뭔지 하면 아마 그때 발행을 4%대 했을 거예요. 4%대 했는데 지금 발행을 하려니, 지금 안 그래도 돈맥 경화에 최근에 또 우리나라 CDS가 많이 스프레드가 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은 발행하면 지금 롤오버를 이거를 상환 안 해주고 다시 롤오버를 하면 아마 한 6% 정도, 6%대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상환하고 다시 발행하려면 8%, 9%, 10% 글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새 하기가 금리가 어려우니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거를 다시 상환하고 큰 비용을 들어서 다시 채권을 발행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계속 넘어가면서 비용을 아끼느냐라는 거고, 충분히 저는 이런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과거에 다른 나라들 은행이 이런 걸 안 했던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충분히 금리 상승기에는 정권이 그렇게 5년 돼도 상환이 안 되는 케이스가 앞으로 증가할 거다.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계약서상에 도장 찍혀 있으니까 투자자들도 그거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언론에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까지 관례상 5년이면은 다 네. 상환하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기관들이 연구체 발행하던 그 기관들이 5년짜리야 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발행되는 금융사가 가져가는 연구체 이제 30년짜리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고 또 결국은 그게 경영의 압박, 그러니까 자본 조달의 압박이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런 이걸 상환함으로써 얻는 거와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거랑 이거 저울을 잘 재야 될 것 같아요. 저울 잘 재야 되고,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언론들보다는 이해를 좀 더 잘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환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단일 기분은 나쁘겠죠. 결정 문제지.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손실도 좀 보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뭐 부도덕하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아까 그 갈래라는 것이 금리가 계속 안정화돼 있고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게 금리가 지금처럼 급격한 인상기에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이 한국생명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금융기관, 다른 해외의 금융기관들도 아마 많이 검토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채무를 이전할 때는 정부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낮은 금리로 갈 경우에 이거를 바꾸는 거지. 많이 바꿨죠. 이걸 내가 일부러 낮은 금리를 팔고 비싼 금리를 일부러 얻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치. 다만 그 투자자들의 신뢰라든지 투자자들의 마음, 한국 금융사에 대한 신뢰. 기분 그거를 좀 신경을 쓰면 좀 그게 저울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그 달러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 지금 시점에서도 달러 부채를 갚지 않을 수 있다면 연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기업단에서 이익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신종자본증권처럼 그 옵션이 발행자한테 있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기업한테는 이익이죠. 지금 이 달러 강세로 인한 뭐 이것이 결국 이제 미국 금리로 연결되고 뭐 다 하는 거겠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네. 다른 나라들은 다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는 탄탄하잖아요. 그 가운데는 세계 자본도 몰리고 우리부터도 막 공장이 그쪽 일자리를 막 만들어 주잖아. 그럼 미국 경제는 좋아진다. 그렇죠. 지금 미국 경제는 그런 어떻게 꼼수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좀 더 심한 말도 하고 싶은데 해요. 뭐 어때? 양아치지. 양아치 짓이야. 미국의 지금 상황은 자신들이 지금 그 인플레이션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금리를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올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금리 수준은 미국도 견디기 힘들어요. 지금 그 금리 수준을 미국의 경제가 견디기 힘든데 미국은 그 부분을 그런 꼼수를 통해서 좀 약간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죠. 뭐 인플레이션 수출하고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서.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현대자동차 문제, 삼성전자 문제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환율에서 미국이 앞으로는 경제가 어려울 것 같은 거를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환율을 저는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지금 자동차는 그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 했죠. 그렇죠. 현대자동차도 투자 많이 한다 했죠. 그러면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해외에 그냥 두고 있을까요? 두고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달러도 원 달러도 그렇게 안정화되기가 지금 만만치 않은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는 오랫동안 네. 거의 10여 년 네. 그렇게 한 1,100원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네네. 이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율의 메커니즘은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스템의 이 현상을 그런 인위적인 일부 그 미시적이고 인위적인 정책으로 그거를 큰 흐름을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은 계속은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미국의 보잉사도 있잖아요. 그 비행기도 이제 그렇게 할 건가? 자기 나라에서 만든 것만
산다 뭐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거는 어떤가요? 지금 뭐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모든 분야에 이게 환율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미국이 깨트리고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발전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상품의 생산, 그 생산이 계속해서 과학의 발전이나 기술의 발전, 이런 걸 아이디어의 발전을 통해서 똑같은 물건의 상품 비용, 원가를 계속 낮추는 데에서 이 경제의 발전이 계속 일어나고 난다는 게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의 그렇죠.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교역을 통해서 예전에 그 최초의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 리카르도가 주창한 그런 자유 교역을 통해서 상당히 그 어떤 상품의 가격을 그 하락시켜서 그래서 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세계 경제 구도가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큰 한몫을 한 나라가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었는데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자체는 그 어떤 같은 상품을 조금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미국에서 생산해. 이거는 비싸게 생산한 것. 그렇죠. 그럼 비싸게 생산하면 그 원가와 그걸 구매하는 소비자의 효용하고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제가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예. 비싼 물건을 자주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물건이면 더 싸지면 더 많은 물건이 사고 팔고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고 할 건데 그런 것들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계속 저는 유지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예.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논리상으로만 보면은 이게 예. 세계화라는 예. 자연스럽게 각자 잘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모여서 싸게 공급하고 이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의 디플레이션 같은 자본주의를 계속 부강시키는 왔던 거잖아요. 요인 중에 하나였죠. 예. 근데 여기 이 미중 갈등이 단순한 그 갈등이냐 패권과 관련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이겨야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네. 끝이 안 보이는, 아니, 끝이 보이는 거지. 이것으로 봤을 때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그게 있거든요. 우리 먹고 사는 서민들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우리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 가지 않겠냐. 이게 이제 전체 세계 경제 성장을 떨구는 뭐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수출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더 어려워지는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러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신냉전 이런 상황들이 가고 세계화가 끝나고 블록화가 돼가고 이랬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경우에 금융과 관련해서 금융? 네, 우리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네. 사실 그동안 미국 증시 계속 오르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이 세계화 바람으로 네. 인한 어떤 효율성이 이 금융시장을 뒷받침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견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라지면 기반이.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뭐 주가는 거기에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돈의 양, 그죠? 자금의 양, 그거는 금리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거와 그다음에 그 각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수익의 크기, 이익의 크기, 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진다. 주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돈의 양은 이제는 줄어드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너무 지금까지 너무 많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풀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그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간 자금들은 어느 정도는 좀 빠져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지금 시간을 지내면서도 주식 시간에 충분한 자금이 사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부동산으로 다 가는 바람에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주식 시장 안에 있는 기업들의 예, 수익성, 수익과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그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 중국과의 그 교역 갈등 같은 거는 충분히 이 수익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오히려? 미국과 우리는 패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앉으려고 끝까지 갈 것이다 보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 먹고 사는 자본주의의 저는 본질은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아마 그게 힘들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좋은 경제학적으로는 타협하지 않을까. 정치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영 타협점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가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지점이죠.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지면 결국은 그쵸 원수하고도 손을 잡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세상에 펼쳐져 있다 보니까 유럽, 영국 이번에 문제됐지만 유럽도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차, 이게 항상 경제 위기를 나중 6개월이고 1년이고 뭐 2년이고 지나서 가져온 어떤 시그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경제 위기 지금 유럽도 어렵고 일본도 또 그쵸. 죽을 지경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유럽이 그냥 그렇게 폭발하고 마느냐 그렇게까지 갈까 지금 사회에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그런 신호를 유럽에서는 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하고 일본은 사실은 지금 최근에 좀 준 것 같아요. 이거 이러면 우리 힘든데 그만하지. 미국에게 그 미국 국채를 팔았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왕창 600억 그렇죠. 달러인가 얼마인가를 왕창 판 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미국에 대한 일본이 경고. 이제 좀 그만해. 당신 이거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도 지금 이제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또 미국이 계속 그러면 아마 이거는 여러 차례 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유럽도 또 같은 방식으로 그런 신호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됨으로 해서 미국도 좀 인지를 하고 제대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근데 어쨌든 채권을 베이스로 20년 일을 하셨으니까 펀드 매니저로 채권 펀드 매니저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에 대해서 의미를 두세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 옛날 시그널이야라고 무시하시는 분들도 꽤 되긴 하더라고요. 네, 조금 저는 그렇게 크게 두는 편은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초장기 물에 대한 발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 펀더멘탈 예측으로 이 곡선이 생긴다는 일반적인 그런 주장에 반해서 제 같은 경우는 각 장기물, 초장기물 그리고 단기물 이쪽 시장에 공급되는 양은 일정한데 수요자가 우리는 좀 왜곡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현상이 또 많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그럼 꼭 그걸 경제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은 무조건 그렇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아주 단정 짓는 분들도 있긴 해가지고. 예. 근데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저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보다 국채 장기물이 금리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잖아요. 예, 높지 않고 이런 부분은 기준금리 너희들 아무리 지금 올려봤자 결국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예측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기준금리를 미국 기준금리 뭐 최근에도 또 한번 올렸잖아요. 이거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나라가 선진화가 되면서 그 나라의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어떤 그런 경제 사회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 연준에서 이번에 이제 증권시장 나스닥이 급락하고 하는 이유가 FOMC 이후에 파월이 5%대까지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제까지는 한 4.5%이 정도 선에서 이제 네. 전후로 해가지고 기대했던 거잖아요. 이게 단이 올라가니까 이게 확 떨어지는 건데 네. 이게 하나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기 위한 쇼맨십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네. 실제로 연준은 아메리카 퍼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는 또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두려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이를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게 이 연준이의 그 행동은 시장이 하여튼 예측하고는 너무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 작년만 하더라도 그렇지. 우리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괜찮아요 이러시다가 갑자기 올해는 신들렸나?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들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요. 이게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작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많이 불안하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적어도 거기에 너무 휘말리면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적어도 우리나라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안 되고 우리 네. 페이스대로 조절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리고 이미 지금 뭐 레고랜드가 촉발시키긴 했지만은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주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통화 정책은 댐에 수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그 농사 짓는데 물이 필요하면 수문을 열어서 막 공급을 하다가 근데 물이 자꾸 농사 짓는 데로 안 가고 자꾸 다른 데서 막 넘치니까 지금 수문을 닫았잖아요. 그걸 역할을 한국은행이 하는데 이 수문 닫는 사람은 나 수문 닫았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수문을 닫을 때는 항상 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까지 물이 너무 없을 때 그리고 마을에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댐을 닫아두면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당연히 댐에 문을 닫았는데 그럴 때는 내가 식수차를 보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라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그런 많은 플랜들을 작동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나면 어쩔 수 없어. 수문 닫았기 때문에 식수가 부족해. 근데 그게 우리 영국식으로 자기네 나라 경제 생각해가지고 영국이 네. 자기네 상황에 맞게 했다가 저렇게 역풍 맞은 거 아니에요? 영국은 자기 나라의 상황과 거꾸로 갔기 때문에 역풍을. 거꾸로 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재정도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이 아닌데. 하긴 감세를 오히려 내놨으니까. 감세도 하고 약간 낙수 효과라는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일각에서 가지고 있는 그 5% 금리에 네. 대한 두려움 이게 실제로 왜 그렇게 의미를 두는 거죠? 5%면은 우리 다 쓰러질 거야. 신흥국 경제 위기의 시작은 이제 뭐 기정사실이야.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5%가 되면 네. 우리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그래서 그런 영향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수준도 이미 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벌어질 수 있는 장기화되면 이 금리 수준이 얼마냐, 어디까지 한번 히트를 하냐 이 문제도 뭐 있겠지만은 또 그 금리를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느냐. 의 문제도 있고요. 저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글쎄요. 기준금리 3%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바로 GDP, 뭐 재정 그리고 무역 수지 이런 데서 바로 그게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나고 내년부터는 그런 표시가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스탠스가 연준이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겠지만 결국은 다 다시 원 상태로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근데 워낙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싸우기 힘든 것과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인플레이션의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임대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주택 부동산. 주급이 코어 쪽에서 뭐 40%인가 몇 프로 차지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30%. 30%?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보면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유가가 오른 거죠.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기준으로는 뭐 유가가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과거 1년 동안 보면. 그렇지만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 것은 임대료, 거주비였고요. 그거는 금리로 금방 잡히기 어려워요. 금리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집값이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임대료는 하향한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집값은 떨어지지만은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집값은 떨어지지만은 그 집값 대비해서 내가 수익을 몇 프로 얻어야 되냐라는 게 임대료의 개념인데 금리 수준이 올라가면 내가 집값 대비해서 얻어야 되는 수익률의 율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상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게 잘 안 빠지고 있는 거죠.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지금 미국 연준이도 일단은 너무 오른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그리고 그게 하향 안정되면 나중에 그 주거비 임대료는 좀 천천히 떨어질 거니까 그 정도 신호를 주고 지금은 좀 물가 중에 상당 부분 임대료 부분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하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낙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완전 제가 작년에 생각했던 거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좀 완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 안 올리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좀 그거를 이제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시라. 그 얘기는 싶습니다. 지금 뭐 주식 시장도 뭐 이렇게 변동성 크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불안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금리 인상도 끝부분에 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정점, 피크아웃이고 이제 좀 갈 수 있다. 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걸 가져도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예측했어요. 그 기대했던 수준보다 지금 이미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미 틀렸어요. 이미 틀렸고 죄송합니다. 틀렸고 뭐가 틀렸죠?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거는 속도도 그렇고 수준도 그렇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어쨌건 아까도 우리 국내 사정 얘기했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환율 방어를 위해서 뭐 지난달 뭐 200억 달러인가 얼마를 썼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네. 그거 되게 불안해. 우리 외채가 과연 4천억 몇백억 가지고 이거 될까에 대한 불안감. 거기다 내년도 외화 채권 만기가 한 250억 달러가 돌아온다. 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생기면서 이제 좀 불안감을 갖는 분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좀 전에 말한 그 시스템적인 문제 그런 것만 잘 해결돼서 다시 좀 평온한 수준으로 만드는 게 일단 우리 금융당국 한국은행의 제1차 목표라고 하는 게요. 시스템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CDS 스프레드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기업들이 조달해야 되는 그 회사채 금리 해외에서 금리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요. 높게 돼요. 채권 이자가 높아진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만기가 많다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5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CDS가 굉장히 최저치를 보였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때 뭐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뭐 4, 5년 전에 국가 경쟁 그리고 CDS 스프레드는 뭐 사상 최고로 좋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을 많이 한 거죠.
너무 싸게 발행할 수 있으니까. 전부 우리 나라 좋다 하니까 그래 우리 채권 좀 사줘 해서 했던 것들의 만기가 지금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게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지면 기업이 다시 차환하기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스프레드의 문제는 기업은 여전히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LG전자도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네.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그런 시스템의 문제라면 이거를 최대한 우리 금융당국에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CDS를 누르는 쪽으로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쪽을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그거를 목표로 해서 좀 정책을 쓰면 좀 우리나라의 그런 외채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 교수님하고 주식 얘기 말고 채권 얘기하니까 또 재밌네요. 거시경제 얘기하니까. 그런가요? 네, 또 많이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우리 가족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신용경색. 근데 이제 신용경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돈맥경화가 좀 더 정확한 말이다. 맞습니다. 네, 용어부터. 이것의 실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글로벌의 상황,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말씀까지 들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는지 정부 정책, 한국은행의 정책을 보면서 뭔가 감을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교통 순경이 막 왔으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교통 정리를 좀 해주시면 우리 차들 다시 잘 빠져서 쌩쌩 달릴 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뭐 힘없는 민초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서준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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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